선거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생생한 선거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스튜디오에 연합뉴스 TV 정치부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네, 현장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준음 정주희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복궁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마감까지는 5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마음을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둘러 주시고요. 정 기자, 이번 대선 참 여러모로 이런 대선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드디어 이 경무의 마지막 날로 기대가 되는데 이 레이스 취재한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정말 일단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를 취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 배우자 논란에 대한 사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코로나19도 조심해야 했고요. 이재명 후보 취재는 어땠습니까? 네,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보들 간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취재 그리고 각 당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취재하느라 상당히 좀 정신이 없던 그런 대선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평가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일 텐데 이 선거 양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분들이 가장 머리가 아프면서도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전 가장 최전방에서 활약하신 분들, 선대위 또 선대본의 입 대변인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대변인 자리가 특히 대선 캠프에서는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국민 소통도 중요하고 또 캠프 내부 사정을 또 잘 알아야 하면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해야 하고 또 실수를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두 분 이제 최전방에서 활약하셨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대변인은 이 정치 전선의 이제 최전방 공격수거든요. 방어수이기도 하지만 캠프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잘 전달을 하고 또 국민과 이제 소통하는 자리다 보니까 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이제 포지티브한 면과 네거티브가 있는데 후보를 자랑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상대 후보를 이제 공격할 때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 공방이 있을 때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네거티브 들어오는 건 또 방어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칼날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될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 이양수 대변인도 계시지만 어쨌든 마감을 할 때 국민한테 통합 메시지가 더 나가는 것이 국민에게는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이번 선거 후보의 또 최측근으로 분류되시기도 하셨고 이제 최전방에서 마찬가지로 활약을 하셨는데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선거는 이제 교본에 보면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난다. 선거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거티브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효율적으로 잘 하면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 우리의 취약한 네거티브를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이제 이거를 강조한 말인데 사실 그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팀이 바로 대변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주 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해갖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어떤 거는 좀 사실 선을 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지나고 보면. 그런데 욕하면서 정든다고 이제 서로 만나면 되게 반갑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민주당 대변인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좀 섭섭한 앙금 같은 거 있으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 털어버리고 어차피 대화의 상대로서 또 국정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앞으로 또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또 우리 그간의 노고를 서로 치하하면서 다 힘을 합쳐서 좋은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되게 좋은 말씀 나눠주고 계신데 사실 이 선거 아까 저희도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래 서로 각종 의혹 공방들이 굉장히 많은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일 직전 보면 또 김만배 씨 녹취록 또 이재명 후보 수행비서 녹취록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 대변인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막판까지 공격하고 또 방어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어떠십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박빙이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슈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가장 또 대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 공격을 얼마큼 잘 방어하느냐에 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녹취록 공방전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얼만큼
충분하게 이제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인 거고요. 또 상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픈 만큼 또 서로 공격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오늘 뭐 이제 선거날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고요. 또 유권자의 어떤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또 대변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이 국민의힘도 끝까지 검증 공세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치열한 네거티브전이 사실은 있었죠. 아무래도 뭐 전공 교체 비율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강력한 그런 정책을 또 전략을 구사했어야 되고 네. 또 그걸 방어하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강한 이제 메시지들이 나가고 그래서 치열했는데 특히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지만 민주당에서 마지막에 그 이제 녹취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역풍을 맞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그 선거 일전 한 3, 4일 전에는 네거티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라든가 이 포저티브한 거 막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최종까지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그 중도층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거티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안 하는데 이 선거전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도 또 안 할 수 있나요? 또 그래서 또 우리도 녹취록 또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뭐 계속 박빙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투표장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이제 투표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선에서 예를 들면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이제 결속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결속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중도 지형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도층, 우리가 이제 스윙보트라고 하는 건데 네. 수도권 중에 이제 서울 또 20, 30대 청년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들 이 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슈를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통해서 프레임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야당의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였는데 마침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파지티브함보다는 네거티브한 면들이 상당히 많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막판까지도 전개됐던 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김만배 씨 녹취록이 네네네.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다. 이걸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렇죠. 왜 기대를 갖고 그러냐면 이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들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녹취록 중에 하나가 이제 정형하게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뭐가 나왔냐면 천화동이 1호의 반이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야당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적용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4개월 동안 공격을 해왔거든요. 근데 마침 그분이 다른 분일 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김만배의 녹취록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박영수 특검 또 하나 김만배 그다음에 윤석열로 이어지는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설명해라라고 하는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사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록의 신뢰성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좀 그렇죠. 네. 그 녹취록이 작성된 것이 대장동 그 사건이 사건화되고 공개된 이후에 작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민주당이 그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게 대장동을 이슈화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 민주당이 경선할 때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내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기본소득을 막 반대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도적 이슈를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끌고 갔어요. 자기 이슈였던 거죠. 이 대장동 이슈를 우리가 빅데이터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대장동을 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재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이슈는 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 후보한테 좀 안 좋은 쪽이 되거든요. 이게 공격이 됐든 수비가 됐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뭐 민주연구원에서 빅데이터 조사하면서 해서 할 테니까
대장동 이슈를 키우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걸 가지고 우리 공격할 거다 해서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한 수비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대장동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근데 판이 우리 판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신나게 이제 어떤 공세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대장동 이슈는 아무래도 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다루지 않고 대장동을 정면 돌파하려는 그 패기나 의지는 높게 사는데 전략적으로는 좀 미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이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중도 지형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냐면 양 진영의 이제 유권자들은 뭐냐면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중도 지형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랬을 경우에 대장동의 이슈가 그동안에 끌고 왔는데 뭐였냐면 몇 가지 이제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제3차 법정 토론회에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특검을 주장해왔던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앞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몸통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격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그동안 이제 김만배 씨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얘기가 이제 조각이 맞춰 왜 아버지 집을 샀을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연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네. 김만배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을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거 3일 전에 김만배 녹취록이 오히려 이 사실을 확인해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신뢰와 더불어서 국민들에 있는 중도층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이 정보가 그러면 이 대장동의 문제가 부산저축은의 비리 수사에 대한 것이 무마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이제 이슈가 불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략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온 것이죠. 현재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가 반영되면서 투표율이 확 높아져서 오후 2시 기준 6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박성중 의원님. 그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에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석의 잣대가 필요한데 과거에 이제 선거를 볼 때는 두 가지 기준이 많이 봤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역 투표죠. 우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차피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진 정당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역 투표 성향을 따라서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념 투표라고 해서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이 두 가지 축으로 보면은 이 투표율과 더불어서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지금 사회는 이제 다원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다층화되면서 자기들의 투표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 심리가 작용이 돼서 세대별로 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투표에 있어서의 성향을 20대, 뭐 30대, 40,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20, 30대도 묵지를 않아요. 20대와 30대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투표율을 봤을 때 전통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강한 지지세가 이제 40, 50대란 말이죠. 근데 40, 50대 투표율이 얼마큼 되고 또 선거 막바지 이러면서 30대 그 유권자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로 많이 돌아왔다고 좀 분석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60대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고 20대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은 투표율 높을수록 뭐 정권 교체표가 많이 투표장에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이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이제 여론조사 공표 가능할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율이 50%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투표를 하면 정권 교체율이 50%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거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투표장에 모시고 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권 교체 의지가 이 투표 성향에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보고 둘째로는 민주당의 그 지지율을 쭉 보면은 호재가 있어도 많이 안 오르고요. 악재가 있어도 많이 안 떨어집니다. 다 그 박스권에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박스권을 넘어서는 투표를 하면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지지율은 뭐 과거에 54%에서 뭐 30 몇 %로 좀 크게 등락을 거듭했기 때문에 최대치로 좀 우리가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서 투표를 높인다면 박스권에 있는 민주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이제 지지자를 얼만큼 이제 투표장에 같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좀 대선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게 과거에 보면은 정권 교체 지수가 높으면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의 또 지지율도 상당히 40% 중후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30%까지 내려가가지고 정권 교체 지수가 높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등식이 형성됐는데 요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당 투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투표를 보면 비슷하단 말이죠. 오히려 민주당이 앞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를 한 1,000명의 표본 포출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 지수가 이만큼 높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바로 투표로 이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선은 좀 적용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들면 2012년도에 아마 이영수 대변인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엄청 높았습니다. 50% 후반까지 갈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미지로 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있을 때 그 후보가 정권 연장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면서 국민에게 얼마큼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 투표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매우 다양한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선을 봤던 그 등식 구조,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공식이 있거든요. 정치적 계산이 있는데 그걸로 적용해서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좀 두 분이 공격수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국민들과 가까이서 또 먼저 소통하시는 역할이기도 한데요. 국민들이 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 또 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 이유를 한 두세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민주당. 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우리 리더에 대한 덕목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 대변인 하면서 옆에 쭉 봐왔습니다. 네. 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제 나름 면밀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판단력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이 좋고 또 하나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력에 있어서 누구도 이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판단과 결정이 좋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좋은데 하나 더 얘기하면 많은 캠프들에 있는 의원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업무 조정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리더에 대한 덕목, 아마 이제 단체장에 대한 평가도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시대가 지금 87년 이후에 많은 민주화를 민주화를 해왔는데 그 민주화를 연장선상에서의 이게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 국면, 남북 공존 공영의 병에서의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은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왜 당선돼야 하냐 이유를 꼽아주신다면요? 윤석열 후보는 절대 권력에 2번 저항했던 사람이죠. 사실 절대 권력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거 이렇게 좀 눈 딱 감고 사인 좀 하면 뭐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 포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하는 정말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를 잘 몰라 이렇게 약간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 신인이 정치를 하게 되고 행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진영 논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말 민생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 개혁 아니겠는가.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정치 신인이 정치를 하게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중도 실용 정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면
저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 꼭 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두 분께서 모두 이번 선거 판세가 정말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이제 뭐 요소 가지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에 또 정말 막판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단일화였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이제 새로운 물결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했는데 이 심상정 후보께서는 이 양당 정치를 또 뭐 이렇게 타파를 하시겠다더니 두 분 다 이렇게 단일화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 각자 혹은 서로의 단일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이분들의 앞으로 향후 거취, 행보 이런 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 일단 단일화라고 하는 건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단일화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 후보들의 어떤 정책 계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뛰어넘는 국민적 감동을 이끌어내는 단일화야만 그것이 이제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봤을 때 맥락과 명분, 이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시너지가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은 승부수를 띄우게 돼 있거든요. 항상. 결정적 승부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데 이 승부수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승부수를 잘못 띄었을 때는 패착이 돼서 날개가 꺾이는 추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철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단일화가 저는 비상의 날개가 아니라 오히려 꺾인 추락의 날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오늘 3월 9일 날 유권자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열망 이걸 담아서 이제 단일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의 역할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윤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그런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단일화는 정치 공학적 단일화든 아니면 대의에 의한 단일화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공학적 소위 야합이라고 하는 단일화는 효과가 좀 낮고 있긴 네. 있는데 좀 적고 네. 그다음에 대의에 의한 그 단일화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단일화를 하면 막 이슈가 되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게 그 주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를 정권 교체에 의한 대의에 의한 단일화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이제 그건 야합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둘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단일화 효과를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한 이유가 되겠죠.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합당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미 뭐 대의에 의한 그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수위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한다든지 공동 정부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하면서 국민의당의 정책이나 정강을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도 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잘 합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중도 정치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선을 가정을 해서 선거 내내 이제 사실 윤 후보가 핵관 논란에 좀 휩싸였었잖아요. 이제 네. 이게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건데 네. 국민들이 사실 이 측근 정치나 문고리 권력 이런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인수위 구성부터 이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그렇습니다. 보관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핵심 관계자, 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가 그 후보의 그리고 이제 뭐 당선자의 귀를 막아가지고 소통을 못하게 하고 그 측근 정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핵관이셨었나요? 저희는 이제 원래 윤핵관도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들이 이제 여론에 의해서 밀려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서니까 그분들이 신핵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핵관 아니야, 난 윤멀관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보께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윤핵관입니다. 라는 말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프에서 선거에 좀 열심히 참여했었던 좀 중책을 맡았던 저 같은 뭐 이런 그 여러 그 의원들은 이제 인수위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열릴 때 되면 좀 빠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80석의 거대 야당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야당하고의 협치가 중요하거든요. 전장터에서 막 전쟁하던 사람들끼리 아무리 맘 풀었다고 협치하기 좀 그렇고 그 이제 핵심 관계자가 아니었던 그런 의원님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좀 그런 데 많이 가시고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해서 꼭 그 좀 이념과 관련 없이 좀 중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그런 분들 좀 많이 써가지고 일단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저부터 당장 뭐 인수위나 그다음에 뭐 정부나 이런 데에 제의가 오면 전 단언코 사양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날 인수위를 얘기합니까? 네, 이제 뭐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이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희도 사실 국민통합내가 역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보면 이제 97년이나 2002년 대선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오만환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 이회창 후보라든가 2002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그 당시에 이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리 나눠 가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오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만 해도 한 열 몇 명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 서가지고. 근데 그것이 국민에게 비춰졌을 때 오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정말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제 통합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영 논리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 위너 테이크 솔 아니겠어요?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제도 개혁이고 또 하나는 경제 개혁도 필요하고 사회 개혁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검찰 개혁도 얘기 나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국은 한 정치 세력만이 해서는 안 되고 통합정부를 통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었고요.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면서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에게 저는 다가가야 된다. 이것이 뭐 어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자리 나눠 가진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 대변인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